합기가 된 대로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82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3절 특히 우리 모 목사님의 작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동상훈 대표님 모시고 우리 단연하도록 네, 카피가 저 제한이 있으니까 가능한 옆에 한 장 가지고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찬송가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찬송가 보면 되게 그 초창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 김재준 목사도 그러셨고 문익환 목사도 그 종교가 우리 역사에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부를 때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터져라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보면 3.1운동도 중국 국민들이 3.1운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깨우치는 적이 있었고, 4.19 혁명 경우에는 탑으로 인도의 지성이 한국을 보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근거가 되죠. 그게 미국의 스튜던트 파워라든지 유럽도 그랬었고 일본의 학생운동도 전부 4.19를 따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도 물론 그렇죠. 우리 역사에 어떠한 독재도 모조리 다 국민의 힘으로 밀어낸 아마 참 세계적으로 드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으로 오면은 2002년에 이제 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에 2003년도인지 4년도인지
여기 노암 촘스키 교수가 미국의 이제 가장 시민운동가로서 존경받는 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살아계신 시민운동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노암 촘스키입니다. 근데 노암 촘스키가 전 세계 인류여 인터넷으로 연대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라 이런 그렇게 쭉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그 교수님 뜻은 알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된다. 그리고 대답한 게 뭐냐면 된다. 한국을 봐라. 모든 독재를 무너뜨렸고 지금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닐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또 인터넷으로 연대해서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늘 그런 자부심을 목사 스스로 갖고 계셨고 실제로 우리 역사는 지구별에서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 경제 규모를 키웠고 가자가 무지하게 많죠 지금. 그리고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 압축 성장 과정의 후유증을 우리가 지금 깊게 앓고 있는 것이고 그 후유증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관 목사 얘기로 시작을 해야죠. 제목부터 그렇고요. 2000년 6.15 때요. 그때 막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에서는. 근데 생중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카메라를 들고 가다가 이렇게 비추죠. 피사체를. 방향 바꾸려고 카메라가 땅을 비춰도 그 땅을 비치는 것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현장에서 편집하고 이러는 것조차 시간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저도 기다렸습니다. 6.15 이제 두 분 정상회담이 끝났고 합의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6월 16일 새벽 2시죠. 그 합의서를 듣는 순간 정말 만세로 잤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텔레비를 다 이렇게 MBC, KBS, SBS 돌려보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방송도 그 6.15 선언과 문 목사의 관계,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게 김대중 선생이 하신 거니까 각광을 한쪽에 몰아줘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나오다가 아니야.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방송사마다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고 한겨레 신문만 그렇지 않아도 박스를 쓰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6.15 선언은 89년 문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2번 회담을 했고 그때 합의한 내용 그게 그냥 그대로 옮겨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9년에 문 목사가 가서 북쪽하고 얘기할 때는 북쪽은 고려연방제라는 것을 60년대 초반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연방제는 남북의 각각 정부가 있대 중앙에 고려연방국을 만들어서 여기서 외교와 국방을 관장한다. 이게 고려연방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 목사가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죠.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되기도 하지만 서로 전쟁을 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어떻게 외교와 군사를 합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면 이건 무지 하세월입니다. 그러니 일단 문화 경제 교류부터 경제 교류를 함께 진행해 나갑시다. 이산가족이 지금 죽어가니까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분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주석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군사를 먼저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거를 할 경우에 일종의 이제 분단을 공식화한다, 연구한다, 이제 이런 논리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북쪽은. 근데 문 목사 얘기가
일단 외교문사를 합치기는 어려우니 그러니까 문화경제교류를 진행하다 보면 남쪽 국민, 북쪽 인민들이 점차 그동안에 멀어진 마음이 좀 가까워지고 통일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끌어오르면 결국 정치 군사 회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지를 얘기했던 거고 그것이 합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4.2 공동성명에 보면 그 정치 군사와 문화 경제 교류의 병행 추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방제의 딱 처음 지금 분단해서 고려방제로 이렇게 팍 뛰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통일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6.15 선언에 옮겨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감격했던 것은 89년에 그 합의서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미치광이 몽상가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씹어 돌렸습니다. 그거 씹어 돌릴 때 저는 그 신문들을 일부러 다 스크랩을 해서 모았어요. 3년만 지나봐. 이 합의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내가 역사에 기록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스크랩을 했는데 그때 제일 놀란 게 뭐였냐면 그 4.2 공동성명서에 합의항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항이 너무 좋았어요. 앞에는 이제 단계적 접근 이런 거 병행 추진 쭉 썼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의 합의를 양자는 앞으로 있을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의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 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양을 같이 간 정경모 선생하고 북쪽의 안경호 씨라고 이론가죠. 그 두 분이 밤새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아침에 그걸 이제 저쪽 안경호 씨는 북쪽 당국에 갖다 줬을 것이고 정경모 선생은 이제 문익환 목사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쭉 읽었더니 좋다, 좋은데 하나만 추가하자. 그러고 주문한 게 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민년 고문 당시였으니까 나는 민간인이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북쪽 당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설득하고 그러고 그렇게 합의했으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당국자 간의 합의를 해야 발효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북의 목적과 자신의 입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당시도 저도 89년에 그 합의서를 보면서 그런 논조로 글을 쓴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딱 11년 만에 이제 당국자 간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참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 방북을 하게 된 부분은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가 김신국 권사신데 이분이 늘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90이 너무 돌아가죠. 돋보기가 한 두께가 한 1cm쯤 돼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1면부터 끝까지 늘 샅샅이 보십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통일 관계에 대해서 돌아간 사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꼭 당신의 그 메모장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당사자보다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전태일은 몸에 불 붙이고 세상 떠났지만 그를 내 몸으로 키워서 내 몸을 찢어서 세상에 내놓은 어머니의 입장, 그 어머니의 아픔을 늘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여성의 역할이 막대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늘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의 고통, 차라리 날 죽여라 라는 어머니들의 입장이, 이건 그 공포를 느끼지 않는 용기지 않습니까? 뭐라도 타나도 그럼 나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늘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서울대학에 강연을 간다고 아침에 이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김신묵 권사가 부탁을 한 거잖아요. 오늘 가거든 이 얘기를 꼭 해라. 스스로 죽지 마라. 일제 때는 외놈을 잡아 죽이고 외놈을 공격해서 잡혀 죽었지 스스로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목사 그 얘기를 내가 오늘 꼭 하리라 그러고 이제 가서 도입부를 얘기를 하고 마침 그 다음 단계로 죽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수 분이 도서관 옥상에서 몸에 불 붙이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뛰어내리고, 그때 이제 김기식 지금 민주당 의원의 김기식이가 자기가 문목사 보고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호대 움직이실 때 막 떨어지는 순간 자욱한 최루탄 바다가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날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끌어다가 이제 다른 건물에 이렇게 모셨는데 막 온몸을 이 시멘트 바닥을 치면서 왜 내가 죽어야지 니네들이 죽냐고.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87년 양갱의 분열로 정권 교체에 실패한 낙당,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요번 대선 지고 나서 멘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40, 50대, 50, 60대는 그때 87년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멘붕까지도 안 갑니다. 그때 그 절망 이러면서 정말 이 분단이 유지되는 한 우리의 민주화가 딱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 이런 그 절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도 그 후에 우리가 평전 이런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곰곰이 느껴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목사 18년생이시거든요. 1918년이면 나라 없을 때지 않습니까? 19년에 이제 3.1운동 때 김신묵 할머니가 한돌된 이파리를 얻고 만세운동에 나가셨다는 거니까요. 핑 하고 총알이 지나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 4살짜리 아이가 맞았다는 거예요. 모니컨 옆을 비켜가서. 그 나라 없는 상태에 시작해서 해방됐고, 그 다음에 해방 전국의 그 난잡함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가진 독재를 겪다가 94년 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문민정부 출범 직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 감방 가신 게 76년 3월인데 돌아가실 때가 94년 1월이니까 생애 마지막 17년 3개월 중에서 17년 반 중에서 교도소 생활을 11년 3개월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었던 게 한 6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이 2배가 더 긴 거죠. 가끔 외출 나왔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든 감옥에 들어가라. 이게 간디가 하신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써 붙여놓고 늘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웠으면서도 동시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정면으로 살아낸 사람, 그러니까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행복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문 목사는 성격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섬약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작 고혈압으로 이렇게 귀간 쪽이 나갔고,
너무나 예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70년에 감방 갔을 때 우리가 무지하게 걱정을 했어요, 가족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 번역을 6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째 하고 계신 상태였고, 언제나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진은 바짝 마르고 한복 입고 수염 기른 그 모습인데, 실제로 감방 가실 때는 80kg가 넘고 허리 둘레가 뭐 한 35쯤 되는 하얀 돼지 같았어요. 정말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거기 혈압약을 늘 들고 계셨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공판정에서 막 마르더라고요. 저 힘이 뭘까? 저희도 굉장히 가족들로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우리 집안은 종성입니다. 한경부터 종성인데, 한 5가문이 1899년에 모여서 만주의 땅을 넓게 사고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명동촌이라고 이름을 만들죠. 그러니까 동쪽을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어두운 밤 마음의 장계에도 나오는 동쪽을 밝게 한다는 것은 독립을 하겠다. 그런 거죠. 나라 잃어가는 막바지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윤동주하고는 직선 거리 한 500m에 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쭉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김신묵 권사가 늘 이 베개 속에다가 태극기를 수놓아서 그거를 베고 자게 했다는 거죠. 문익환이나 문동환이나. 그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삶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그 명동촌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의도적으로 신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포들의 일종의 의식화인 거죠. 의식화 차원에서 이제 종교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만주는 카나다 선교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만주로 해서 중국으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나눈 거죠. 카나다 선교부가 만주를 맡았고 미국 선교부가 이 평양 쪽을 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서를 확인해 보면 당시 미국 선교부의 조선 선교 대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복 신앙을 가르쳐라. 조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부는 한국 기독교를 처음부터 보수로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거 표현이 그렇지 지적 수준을 높이지 마라. 그냥 무식하게 내비둬라. 계속 복만 빌게 하라. 그게 이제 미국 선교부가 당시에 문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카나다 선교부는 열심히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린이 최초의 카나다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젊은이 중에서 앞으로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카나다에 유학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이후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파문당하고 김재중 목사가 파문당하고 기독교 장로회를 만들게 된 연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거겠죠. 또 하나는 윤동주의 죽음입니다. 제가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는 20대 초반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징집하기 시작할 때, 그전에는 우리를 징집 안 했거든요. 징집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대응해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당시 유학파들 중에서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우리 이때에서 일본이 쇠락해지는 순간 적절한 시점에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게 누설이 돼서 잡혀서 주사 맞다 생체 실험하다 죽은 거고요.
장준하 선생은 그 당시 아버지가 평양에서 그 불경선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는 목사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징집을 피해버리면 아버지가 당한다. 집안이 당한다. 그러니까 입대를 해서 탈출해서 독립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문익환은 당시 일본 신학교에 유학 중인데 신학교장을 찾아가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다. 안 간다 나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 그 공천신학교로 전학증명서를 떼어달라. 그래서 논쟁을 벌였는데 참 백장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그냥 죽는 건데 그 신학교 교장이 양심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만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즉시 죽은 거고요. 장준하는 그 김구 뭐 6,000리길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민간인 자격, 그러니까 김구를 어떻게든 이제 임시정부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만의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으로 들어오면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했고, 김구 세상 떠나시면서 당연히 이승만 시절부터 민주화 통일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삶이 이제 문익환에게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다가 저는 그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5.16 쿠데타의 그 핵심 세력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만주인맥으로 표현이 됩니다. 당시 신문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만주인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윤동주, 문익환 등등이 은진중학교라는 데를 다녀요. 우리 민족이 만든 학교, 명동중학교, 은진중학교. 근데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니까 일본 학교는 5년제고 조선 학교는 4년제로 강등이 돼서 대학을 못 갑니다. 상급 학교에. 그래서 4년대 졸업하고 나서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하거든요. 문익환, 윤동주가 다. 근데 그 전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 해부터 한 거예요. 전학하는 한때.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고 다시 이제 만주로 돌아갔어요. 졸업은 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수 없이 들어간 학교가 광명중학교입니다. 지금 용정에 여행 가시면 그 학교가 있고 용정중학교가 있고 거기 문익환 정일권, 윤동주 사진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 학교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용정중학교가 됐지만 당시엔 광명중학교라는 게 일본 극우파들이 만든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진중학교에서 우리말로 교육받다가 거기 갔을 때는 일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죽은 듯이 살고 졸업장을 얻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졸업생들이 이런 강당에 시국 강연회가 있으니까 전교생이 모이라. 그래서 간 거 같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죠. 조선 청년들이 출세하려면 일본 군관학교로 오시다. 이게 정일권이었거든요. 1년 선배. 근데 5.16 쿠데타가 딱 났을 때 그 5.16 혁명 공약을 인쇄한 데가 광명인쇄소예요. 이학수 씨라고. 그게 광명중학교 출신이고 4분의 1 정도 만주인맥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18살 때 출세를 위해서 일본 군관학교에 갔고 후배들을 꼬드겨서 많이 끌고 간 그 사람들이 만주인맥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5.16을 일으킵니다. 어땠을까? 그 후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세상 떠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공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준하가 하려고 했던 일 내가 하려고.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년부터 76년 이때까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선생이 75년 4월인가요? 74년인가 7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경 번역이 절정에 올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완성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름을 걸지는 않은 거죠. 피해 가다가 이제 76년에 처음 그 구속이 되는데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냥 삶이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어떻게 보자면 그냥 그러니까 DNA가 영향을 받아서 조종이 될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79년에 12.6 직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청와대 뜰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누리카 목사님 마음 좀 풀어주시죠. 나이도 연수도 있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고 듣다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돼. 대책이 없어라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뭐 그냥 정권을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를 전두환 체제가 그냥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를 피바다를 만들고 집권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었던 때고 그때 출소하셨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고문당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시죠. 그래서 아니 협박도 받으신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있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80년 내란음모 때 그때 80일 90일을 그 강압수사를 받을 텐데 뭐가 잘 시인을 안 하니까 데리고 내려가더란 거예요. 지하실로. 목사님 좀 갑시다. 가서 문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고문식인 거예요. 전기, 뭐 칠성판, 뭐 욕조 이래가지고 살벌한 그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좀 며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협박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라 그랬지.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올라갑시다. 그리고 고문을 안 했다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영화감독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그 형사가 범인을 잡습니다. 그럼 멱살 딱 잡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그러면 멱살 딱 잡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이쪽으로 가고 범인의 얼굴이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외면한 채 얘기하는 장면들이 한국 영화에 많아요. 형사가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내 앞에서 지금 장난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아주 근사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이건 멋이에요. 뭐. 영화를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범인은 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눈을 봐야 되는 것은 눈이 마음의 창이라서 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서 여기 며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왜 애들만 해? 나도 보면 해. 라고 했을 때 그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가면 고문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복이 오는 거죠. 이 공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자로서. 그 장면이 결국 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익화는 윤동주의 죽음, 그다음에 5.16의 만주인명, 그 다음에 그 장준환 선생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한마디로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묘사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끝없이 아까 이 어둠 밤 마음의 장벽가 왜 기독교가 그 중동에 있는 것 뿐이냐, 그 정신이 이 한반도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 번역을 하면서 늘 우리 역사, 우리의 민주화 분단, 극복,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늘 연습을 했다고 그럴까요? 감정이입을 했다고 그럴까요? 존재 이전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구약의 내용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보는,
이제 이랬기 때문에 76년에 나오는 순간 이미 그는 죽여라 는 생각을 하고 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고를 하십니다. 보면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종종 이제 그 민주통합당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막걸리집 뭐 이제 음식점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러시면서 문목사 얘기를 자주 하세요.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고. 실수도 여러 번 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논리에 있어서 뭐 어느 날 지방에서 막 강연을 하신 거. 근데 이게 운동 논리와 어긋나는 거. 상상의 그러니까 그 뜻과 상상에서 막 너무 나가버리는 거라든지. 그래서 참 그 열정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다 자기는. 그냥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보좌를 했을 뿐이다. 그런 기억을 하고 박형기 목사님 경우는 문목사 전후가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신 시절에 뭐 그 경영정원 공원 뭐 이런 거 하면 막 사형원도 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살벌한 상태에서 모이면 막 이렇게 조근조근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문익환이 나타난 이후는 이걸 축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막 즐겁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그 전후가 마치 이 뭐 정부 비판 성명 내면서도 이거 서명 안 하면 안 한 사람의 손해인 것 같지.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원순 목사가 회고하는 것은 자기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피고가 문익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관한 책자를 막 이런 5-6권 어마어마한 그 연구서를 낸 적도 있고 그런. 근데 박원순 변호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방북 후에 이제 공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이제 서슬퍼런 거죠. 그렇게 당신이 뭐 어디 뭐 공수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국회를 고무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딱 물은 거예요. 맞다. 고무찬양했다. 남북이 통일을 하자는데 서로 고무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정에서 고무찬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고는 맞다고 얘기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자기로서는 그 법조인 생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정경모 선생이 얘기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찢겨진 사나 이렇게 쓴 일본에 살고 계시죠. 그분이 지금 귀국 못하는 아마 마지막 남은 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양기부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받겠다. 이제 이걸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목사를 정경모 선생이 국회의 지정을 받아서 문목사를 꼬드겨서 평양을 방문했다. 이게 그 문목사 구속된 줄거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문목사의 삶에 내가 응집을 내는 거다는 거예요. 정경모 선생님 말씀은. 그래서 안 하겠다. 조사 안 받다. 그런 적도 없고. 이게 그거죠. 근데 그때 난민전, 그때 이제 정경모 선생 회고는 뭐냐면 국경에서 그 고려항공 타고 이제 평양으로 가는데 가다가 거기서 고려항공에서 늘 그걸 안내합니다. 이제 압록강을 넘어 우리 고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해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경모 선생님 저 아래 압록강입니다.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만주에서 건 김신목 그 할머니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딜 파도 고구려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쪼그라든 한반도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안 가졌다는 거죠. 만주에 사는 그 우리 조선족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그의 삶을 기억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단편,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결국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한 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17년 중에서 이제 11년 3개월을 깜빵 생활하셨죠.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 무슨 시비를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성격이 안 맞는데 76년에 들어가, 78년에 들어가, 80년에 들어가. 그러니까 80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저절로 의장이 돼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겠죠. 근데 날 죽여라. 그러니까 정세 분석에 따라서 지금은 조심할 때, 이 사안은 이렇게 우회할 사안, 이런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면을 갖다 받는 게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성된 지도력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운동권의 이제 지도자가 되신 건데 딱 하나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게 87년 양김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입니다. 지금 2012년 대선을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2013년 한국의 이 모습은 뭘까? 물론 영어는 길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정말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뛰쳐나와서 민주진영에 기회를 부여했었어요. 그런데 민주진영이 그걸 차버린 거예요. 87년에 양김이 손을 잡고 선거를 치렀으면 그 둘의 합계가 65% 정도 됐지만 아마 70% 이상 득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 민주화 과정의 이 후유증 이런 걸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국경을 넘어간 재벌 중심 이 체제 IMF 식민지 이걸 막아낼 수 있었고 그때 우리 역사를 교정할 기회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문 목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선거 3일 전에 87년 들어가 수요일에 가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진입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9.1담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문영환이라고 지금 알버턴 카나다에서 알고 계신 분인데 선거 도우러 온 거예요. 근데 한 5, 6일 전쯤에 형이 오시는데 거기다 내가 그랬더니 단일화 해야 됩니다 형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생각한 거예요. 형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번쩍했대요. 쓰러진 거예요. 형이 나를 패구나. 자기가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그냥 여기를 뻥 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어쩌지 못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니까 뭐 안 패신 거예요. 그게 2002년에 그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그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미 2002년에는 문 목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 폭풍, 후과를 87년 분열의 고통을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고 이걸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87년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90년 3당 합당을 불렀고 그래서 그 호남대 비호남 이 대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사회를 쪼개버린 거죠. 이거를 극복해가겠다고 노무현 후보가 노력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 목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문 목사를 대신해서 저라도 한 번 더 국민들께 사죄해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못다한 사람 그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당하고 계실 때 저는 도망다닌 아들로서의 죄스러움 등등을
조금이라도 좀 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도착하니까 문목사 얘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현실에 대한 얘기를 꼭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최근에 민주통합당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졌냐, 진 건 맞냐, 앞으로 희망은 있냐, 이런 것들. 조금 모자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부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을 벌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이건 헌정을 파괴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되죠. 특히 세 번째 양자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를.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허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매표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계량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까지 가기는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단 48% 얻은 것을 그냥 그대로 믿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모자란 2%를 얻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은 결국 민주진영의 정당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공화당부터 50년 된 정당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보수 진영은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익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구조에 각종 민간단체, 관변단체가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60, 70년대 사마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참여정부 때 나타난 뉴라이트까지 이 꽉 붙어 있어서 이거를 행정하면서 이익을 나눠주고 지켜나가는 거죠. 이 막강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진영의 정당은 시대 흐름에 맞게 진화해 오지를 못했고, 그래서 조직력이 현저하게 약하다. 그러니까 이 조직력 갖고는 앞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자기가 얘기하는 대선 실패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민주진영의 정당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독재를 다 무너뜨려서 87년에 기회까지 부여했는데 이제 걷어찼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 얘기를 하면 싫어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잘하면 표를 줄게 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미합중국도 그렇고요. 민주공화국은 한자풀이를 하면 시민이 주인으로서, 민주죠, 주인으로서 공, 더불어, 화 어울려 사는 나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몽땅 국회 가서 토론을 하면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교회 규모라면 여기서 딱 한 명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게 대의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대의제도를 하려면 이 정당도 시민의 의원들, 정치 세력 중에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때를 하는 거예요. 때를 만드는 거잖아요. 양당, 당을. 이 당이 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으로서 당 운영에 관여를 해줄 때 정당이 정상화하는 건데, 우리 경우에는 잘하면 찍어줄게 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진영의 정당 개혁을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상당 합당 후에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으로 고립됐어요.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혁적인 지식인들, 학생들이 그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상태로 정치가 90년 상당학당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소수파일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세력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JP랑 손잡고 그리고 이인재가 표를 갈라줘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고립된 구조는 도리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은 김영삼계, 김대중계가 경쟁을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한쪽이. 완벽한 카리스마, 실제로 독재자로 기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잘하면 찍어줄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대중이라는 총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당신은 의료보험 개선 방법을 연구해서 2달 있다 의원청에서 발제하라. 안 해요? 잘라요. 그리고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합니다. 그 수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동환, 이해찬, 장영갈, 임채정, 박영숙, 이우정,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정세균, 우상호, 이인영. 마지막 386 세대까지 바깥에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수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선될 지역에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역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그가 물러나는 순간 그 김대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카리스마지 않습니까? 그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의원들이 있는데 없어지는 순간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 7, 8명이 쫙 깔립니다. 서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그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했고,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하면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영입할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당은 기획학적으로 조각조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10년 들었어요. 중간에 한번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때 소위 돈 내는 당원 중심으로 당을 짜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수 없고 영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유일한 방법, 이 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김대중 총재가 지명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이 뽑읍시다. 이게 열린우리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유시민계하고 정동영계하고 참 쟁투가 벌어지다가 당원을 인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월 1,000원만 내면 당원을 인정해줘요. 최대 40만 명까지 모였어요, 당원이. 그런데 지구당 국회의원이 250명이거든요. 지역에서 뽑히는 의원들. 그럼 40만 명을 250개로 나누면 지구당별로 1,500명이에요. 당비 1,000원이죠. 150만 원이에요. 월 내는 돈. 지구당 위원장이 다 동원을 해서 등록시킨 거죠. 그러니까 소위 상향식 공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진영의 정당을 바꿀 거냐? 시민이 대거 정당 내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국민의 명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체제를 존중하되 이 오프 정당을 정당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노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시 USA에서 놀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나와서 그분들이 촛불을 들어요. 발언을 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의문을 할 생각이 있어요. 다만 입당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당하지 않아도 온에서 노는 민주진보 가치지향의 시민, 이걸 묶어서 여기다 탑재하자. 그래서 민주통합당 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들께서 입당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자.
그래서 2012년 1월 15일에 한명숙 대표가 뽑힐 때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8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포계는 문 열어드리지 못했어요. 이메일 투표밖에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변해가서 우리 동포께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민 경우에 의사결정 문제에서 표 가치를 1로 두면 돈 내는 당원은 2, 대의원은 3 이렇게 차등화해서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가자.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통합이 늦어졌기 때문에 온의 플랫폼을 만들지 못한 채 이제 총공선과 대선을 치렀고, 그 마지막 2% 부족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정당을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앞으로 이것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쪽은 후보가 많고 저쪽은 후보가 싫지 않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저쪽은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다 찍습니다. 부산에서는 시신이 당선된 적도 있어요. 후보 등록하고 없어졌어요. 당선됐어. 당선된 다음에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냥 낙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진영의 정당이 시민 속에 뿌리박고 시민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되고, 동시에 시민들께서는 민주진영의 정당이 그렇게 문호를 개방할 때 입당까지는 원하지도 않고, 다만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의무 차원에서, 책무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그 두 가지가 해소가 충족되면 17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대선 후에 민주통합당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하나가 지도부를 뽑을 때 국민 참여를 안 하겠다. 이걸 첫 번째 결정을 했죠. 그때부터 전 고민이 시작됐고, 두 번째 결정한 거는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이제 삭대질을 한 겁니다. 48%를 받았으면 정당을 지면서 2%만 지우면 되는데 스스로 삭대질을 하고 막 총질하고 칼질하고 막 이러니까 정당 지도가 반토막 나겠지. 이것은 바로 안철수 의원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안철수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짐작한데, 아까 이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민주화당 만들 때 합의했고, 작년에 나온 중요한 문건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당선언 문건이죠. 하나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선언이라는 것을 두 분이 합의해서 문서로 발표해서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인데, 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 하겠다는 것을 이 3개 문서가 거듭거듭 약속을 한 거예요, 국민한테. 근데 민주통합당은 약속을 파기했죠. 그럼 안철수 씨는 어떻게 할 거냐, 의원은. 그가 한국 정치의 모순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결국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거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그렇게 계속 매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최장집 교수를 영입을 하셨어요. 네, 잘 모르지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학자십니다. 근데 당원 중심 정당론자예요.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국민참여인공선으로 뽑혔는데 그런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망해왔다. 1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노사모가 세계적으로 수출됐다. 그 얘기 제가 뺐던 거예요. 87년 6월 항쟁 그 후에 노암 촘스키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노사모 현상이 미국으로 와서 진화한 게 모범입니다. 유럽 정치계도 노사모를 벤치마킹한 수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특성,
굉장히 열정적이고 참다 도저히 못 견디고 확 뒤집어 엎는 이 성격. 뭐든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가장 빠른 나라. 여기는 지금 뭐 LTE 잘 안 되잖아요. 북한산에서도 LTE가 됩니다. 설악산, 지리산 다 돼요.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에 맞게 인류사의 모범을 제시하자. 3.1운동 했듯이, 4.19 했듯이, 6월항쟁 했듯이 노사모 현상으로 참여 시민이 개혁적인 대통령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이 온오프 결합을 성공시키면 세계 정치사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식인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컴플렉스인지 4대주의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넓적넓적 받아먹는데 우리나라 현상은 이론화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방향이 그런데 갑자기 초장직 교수를 영입하는 바람에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이거 통합이 상당히 늦어질 염려가 있다. 이대로 가면은 일단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그 방향으로 잘 방향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참패하리라.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16년 국회의원 선거, 17년 대선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언젠가는 분명히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이 안 되면 허남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안철수 의원 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새누리당 그걸 왜 응해줍니까? 왜 안 되는 걸 자꾸 망상을. 이게 위시풀 띵킹인데 자기 모든 걸 자기 이익에 맞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의 지역구도 속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60개 의석을 싹쓸이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선거법 안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갈 거냐?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놓고 정파별로 자기 이익을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정치 공학을 생각하면 이제 통합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나 끝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나가자. 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화해서 힘을 발휘해야 정당도 정상화될 것이고 이 나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건실짝거리를 내팽개쳤으니 그럼 난 떠나서 시민으로서 민주통합당이 했어야만 하는 시민 정치운동 네트워크를 바깥에서 형성하는 게 그것이 효과적이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등등 그 양반들이 알아서 싸우면 되고 그런데 미주 지역에서 이제 전 북미 전체를 묶는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죠. 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너무 황망해서 각 지역별로 초락이 짝이 없는 분향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드셨죠. 근데 만든 분들은 그렇게 쭉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교민들이 오실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셔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고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모여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조직체를 여기저기 만든 LA도 있고 뭐 시애틀도 보스턴도 시카고도 뉴욕도 뭐 워싱턴도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3년 탈상했고 이제 다시 좌절, 지난해 우리가 좌절했지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이걸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전체를 묶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북미 희망연대라는 조직체를 워싱턴에서 여러 지역분들이 대표가 모이셔서 출범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하겠다고 한 이름을 정했습니다. 새정치 시민 포럼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조직화를 해나가는데 미주도 교포들이 다 이렇게 모이시니까 그럼 우리 같이 연대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 이게 다민족 국가인데 우리 민족이 제일 미국 정치에 참여를 안 하십니다. 투표를 안 해요. 여기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인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권자께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무시하는 겁니다. 미국 주류 정치계가 한국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표를 안 주는데. 이 지금 한인타운이 번듯하게 만들어지고 어쩌고 그래. 저러다 저 안에서 뭔가 이 LAC 정부와 협의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 정치 네트워크를 하되 첫 번째 조국의 이 참여 운동도 하시면서 동시에 미국 유권자 운동을 하시면 미국 내에서 발언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미국의 대한국 정책 여기 시민사회단체와 계속 연대를 미국 시민사회단체 계속 연대를 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투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저도 이제 10여 년 시민정치운동을 했습니다. 노사모부터 해서. 솔직히 노무현을 알고 제 경제생활은 폭삭 망했습니다. 뭐 출연을 못하게 하지 뭐 하도 욕들을 하니까 뭐 불편하죠. 근데 저는 뭐 그냥 대놓고 그렇다고 쳐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민들이 정말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지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사 비용은 또 n분의 10반 돈 내서 해야 돼요. 그 자기가 난 이거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일을 뛰어다니는데 와이프는 그런다고 되나 당신이 그런다고 이러다가 부부 갈등 나서 깨져. 이게 열불소스니까 막 노무현 얘기하고 저 뭐 어떻고 막 정책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부장한테 밑보여서 잘려.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거는 너무 소모적이다.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협동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이. 저는 시민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2008년에 월가가 흔들리면서 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확 커진 겁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 모델로 은행을 협동조합 모델로 만든 데는 아무 데도 파산한 데가 없어요.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지역은 경제가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작년을 협동조합의 해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박원순 시장은 시장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봐서 이것이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이 이게 행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인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이 다 맞아떨어져서 지금 한국의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발효된 이후 반년 만에 10,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 두 가지 이해인데 하나는 청소용역 아줌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서서 밥 드시는 분들 기사 보셨잖아요. 근데 이 조합을 만들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민변 출신인데 거기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스스로 정규직화해서 회사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성남시하고 계약을 해서 4대 보험 보장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라. 얼마나 기쁜지 이거 하자. 서울시에는 이제 그 대리운전자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콜센터 하나 있고 전화번호 하나 갖고 있고 그거 받아서 이렇게 발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밀려났고 비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대리운전 하잖아요. 저도 어제 술 마시고 여기 대리운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동차를 갖고 와서 태워주는 사람 아니면 몸이 와서 자동차만 운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서 그러면 콜센터 비용 얼마 안 돼요. 선투자.
그럼 예전에는 그 손님한테 3만 원 받아서 만 원 갖고 2만 원 뜯겼는데 이제 2만 5천 원 가져오잖아요. 5천 원만 콜센터로 운영하면 되니까. 이거를 우리 미주 동포 사회에서는 할 게 없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얘기한 건 장호준 목사는 1.5세 2세들의 우리말 교육과 역사 교육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과서가 없잖아요. 애들은 우리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쉽고. 그러면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출판 협동조합을 만들자. 북미 희망연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한국 역사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뿌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공부할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넓은 땅이니까 더 외로우신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지 말고 힘을 합쳐갈 수 있는 방향을 찾자. 돈을 벌면서 같이 만나서 놀면서 돈 벌면서 일을 하자. 이래야 이게 영속성이 생길 것이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소위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보주막을 전국에 만들고 있습니다. 배운데에서. 그러니까 노무현재단 경우에 10,000원 이상 돈 내는 회원이 4만 명이거든요. 등록된 회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휴면으로 둘 것이 아니라 작동을 해봅시다. 숨어있는 회원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바보주막을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배운데 지금 만들어졌는데 건물을 이를테면 50평을 얻은 다음에 주막은 35평하고 15평에다가 인큐베이팅 룸을 만든 거예요. 협동조합을 생성해 나가자 여기서.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여기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그 문 목사의 삶에 76년에 나갈 때부터 나 죽여라 라는 자세였기 때문에 공포가 없었고 그 무한 에너지가 나온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서도 그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느낍니다. 여기 이제 워싱턴, 달라스, 산호세 이렇게 LA 왔는데 여쭤봤어요. 이렇게 모여요. 시민 정치운동을 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노 대통령 서거가 가장 크더라고요. 실제로 역사에 집권자 했던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이거 성격이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를, 우리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배우 생활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우습게도 제가 지금 60이나 돼버렸는데요. 20대는요 배우 하겠다고 한 10,000명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30대 되면 그래서 통과되는 애들이 한 200명이라면 배우가 되는 애들이 30대 때 한 100명 남고요. 40대 때 한 20명 남고 50대 되면 한 5명 남고 60 넘어가면 한 2~3명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돈을 갖다 퍼줘요.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과연 너무 죄송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유서를 보면서 그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우라니 금방 이해했습니다. 저는 2008년 가을에 제가 마지막으로 뵀는데 그때 제가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산시장 출마하시라고 다시. 근데 이러고 보시다가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왜 봉화에 내려와서 살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와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었던 거죠. 나 여기 묻혀서 죽어서도 지역구도 극복에 기여하겠다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은 5.18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봉화까지 딱 걸어오면 23일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 순례 코스가 된 거죠. 그가 국립묘지에 묻혀 있더라면 그랬을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역사를 보는 통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데서부터도 느껴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날 5월 23일 날 집에서 나가실 때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14줄 유서를 딱 써놨죠. 죽는다고. 그럼 이제 집에서 나가시면 15분이면 부엌이 빨려 올라갑니다. 근데 15분 후면은 목숨을 끊을 분이 어떻게 잡초를 뽑냐는 가다가 쪼그리고 앉아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모든 행동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돌아가시고 2년 반 만에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제가 문익환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섬광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76년에 처음 감방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법 확정 판결난 다음에 전주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때는 월 2회밖에 면회를 안 시켜주거든요. 월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라고 온 거예요. 법무부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식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20일이 넘었어요. 단식한 지가. 완전히 뼈가 껴서 소금하고 물로만 하시니까. 정말 쌍욕이 나온다. 개새끼들 말이야. 사람이 20일 이상 그때서야 알려준 게 어디냐.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면회실에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문을 다 열고 들어오고 너무너무 밝게 웃으면서 신나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행복해. 난 죽을 자리를 찾았어. 그러면서 마지막 시라는 것을 읊어주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서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그리고 동주처럼 별을 노래하면서 오늘 밤에도 죽음을 살자. 이거예요. 문장에 두 줄을 뺐습니다. 그 스승이 김재준 목사. 김재준 목사가 예수의 죽음을 죽어서 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죽을 자리를 찾았다라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계속 웃으면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 못 말리는데 거기 윤보선 전 대통령까지 전주교도소 와가지고 바깥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카나다에 살고 계신 문재린 김신묵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그럼 이제 돌아가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신묵 과도가 오시면서 남편한테 저 가거든 이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76년에 워싱턴에서 한인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국선언 사건에 대해서. 김재준, 이상철 목사, 문재린 목사 등등 해가지고 당시 미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얀 죄수복 입고 이 명찰을 단 거죠. 김대중, 이우정 이렇게 다 달고 시위를 하는데 사진을 보면 문재린 목사가 모니커를 달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요. 근데 그때 칼을 품고 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목사. 그래서 시위의 절정에 백악관 앞에서 내가 할복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행진 기간 내내 그렇게 무거워요. 사진이. 근데 마지막에 이게 내가 영광을 낚아채려고 하는 거구나. 하느님의 영광을 내가 찰라고 보고 부르는 거구나.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노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갔는데 김신묵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니까 그 전까지 막 웃고 괜찮아 어머니 맥주 퍼드릴게요 이거 파스 치료가 이러시다가 갑자기 그냥 퍽 이게 침잠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알겠어요. 그러고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죠. 30분 만에 중단.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공격은 노무현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명박 정권과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봉화를 찾는 그 수많은 국민들, 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진보 가치지향을 하는 국민과 함께 그의 그 먼지 털어서 약간 문제된 부분, 그걸 잡아서 한꺼번에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조중동 종편이라는 것은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최악의 민주주의가 일본하고 이태리입니다. 일본은 경단련과 자민당과 관료의 철의 삼각동맹이고요. 이태리는 베를루스코니가 70% 언론을 장악해서 끝없이 세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중동과 일부 재벌과 한나라당의 철의 삼각동맹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종편까지 얹어서 일본과 이태리를 합친 최악의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저쪽 정권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과 함께 그를 수장시키면 이제 영구집권의 길이 열린다 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2공개 대통령 기록물 사태거든요. 그거는 기록법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고 아예 자료를 처음 한 거야. 얘기한 거 아니고 700만 건인가 300만 건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전에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 수십 배를 혼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 5분의 1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만들었을 거예요. 참여정부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복사를 해서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거 11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왜 이러시냐. 근데 예?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 그래요. 뭐 이러고 끊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촛불 시위 배후 조정을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물 사태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다 반납하게끔.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선에서 물러섭니다 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 공격의 성격을. 그리고 이제 박연차 씨도 가면서 가족이 돈을 100만 불을 빌린 것, 차용증을 안 쓴 것, 거기다가 총무비서관 하던 정상문이가 청와대 업무 추진비 중에서 5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10억,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근데 어찌됐든 드러났으니 이제 국민께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진보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죠. 공격이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지난 3기 때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육성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보의 미래 뭐 이런 보좌관들하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계곡의 성체에 포위되어 있다. 옥새밖에 방법이 없는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성체를 옮겨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그리고 끝나요. 녹음입니다. 이 얘기인 뜻은 뭐냐. 자 전세가 기울어서 옥새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 옮겨가라고 직전에 생략된 말. 내가 다 쌓아안고 죽을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야말로 이 근현대사 100년의 모순 구조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봤다 나도 정말 형편없는 언론 지형의 기득권 세력이 막강한 이 구조, 그들이 끝없이 국민을 세뇌해서 국민들은
그저 뭐 세금만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는 이 환경 속에서 노력할 만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이런 흠이 생겼다. 이 흠 때문에 내가 민주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내가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그는 그 유서에는 구체적으로 당부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운명이다, 내가 간다, 여기다 묻어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보좌진들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중식된 힘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가 그런 운명 속에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으로써 민주진보 진영의 활로를 열어줬다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여기 교인분들께서는 자살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고 자결이다. 이준 열사가 자결하시든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셨든 역사적인 맥락은 자결이다라는 점을 우리 교인분들께서 주변에서 얘기하시다 보면 많이 공격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진영의 정당 재편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국내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하시고 싶은 분만 간단히 몇 분만 질의응답 포함해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대표님 성실히 답해 주시려고 있습니다. 저쪽에 오시면 예. 나오셔서 우리 보존 마이크를 실리자고 끝까지 나오시죠. 여기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큰 걸로 하세요.
나중에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정리하신다. 나또 정리 꼭 하셔야 되니까. 금요일도 하시더만. 아까 짧게. 분양소에서 제일 먼저 제가 분양한 사람이 팔가에서 전기습입니다. 근데 사실 문생님의 가족의 이 살아온 역사는 개인 가정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3대가 문재인 목사님, 김 여사님, 또 우리 선생님, 또 와이프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봉길, 박영길 장로님, 이 3대가 우리나라 민족사의 근대사에 있어서 진짜로 민족역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대사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어머니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진짜로 우리 저기 예고도 오고 요가만 나오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진짜 문희감 부사님이 있도록 해준 분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이야기 조금 듣고 싶은데 오히려 할머니 이야기가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유익한 목사하고 땅으로 일을 시작했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올해 재무사까지 맡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이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들었어요. 그냥 굉장히 인자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마음에 들어서 얘기하던 그 어떤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그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슴에 중성령들이 우리 최 선생님은 쉽게 말씀드려서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 많은 고초도 겪으셨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고 계신데 감회가 새로우셔서 말씀드려요.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종합적으로 답 듣고 모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님, 예. 황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정은 씨가 핵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은 비교나 쌀이나 이런 걸 좀 드실 줄 알고 했는데 카드를 전부 써버리는데 한 분도 못 받으셨어.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중국에서 20만 톤 유료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15일까지 안 들어가면 농사를 망치는데 그 다행히 들어가서 이제 살 길은 생겼는데 앞으로 김정은의 카드가 어떻게 되며 중일이 어떻게 연결될지 좀 설명해. 그럼 딱 우리 저 박 목사님 딱 한 번만 더 우리 박신환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김정은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해를 짜는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글이 혹시 한국에서나 민주사에서나 일단 이제 공개되는 일인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액티브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증거까지 해가지고 그럼 다시 얼른 새로운 뭐 운동이 일어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동환 박사님은 알지만은 문익환 박사 전체 가족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듣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정책 공부하는 분 경우에 이제 기독교의 삶과 충돌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문목사 그렇게 생각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령은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당신 말씀이 내가 감옥을 가면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같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독교를 잘 헛믿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세상이 그냥 공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현실을 바꿔보자라는 활동가였던, 운동가였던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자체는 현실에서 이 사회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보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희생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변화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예장 비창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종교의 의미를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을 하면 엉뚱하게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랄까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회활동과 기독교 활동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그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충실한 것이다. 충실한 기독교인에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응원들을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통일에 대한 얘기는 젊은이들이 거부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비극이요. 2013년 한국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은 지난 100년 역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6.25 빼놓고요. 근데 100년 역사를 국민에게 가르쳐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을 우민화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분단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아는 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딱 느끼는 거. 그냥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는지, 저런 뭐 3대 세계 독재 체제하고 무슨 대화야. 핵을 내려놔야 대화하지. 뭐 땡깡만 부리면 다 주나? 저 가난한 나라하고 왜 통일해? 세금 더 내야 될 텐데.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해내지 못하는 거죠. 정보가 없다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통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동독 경우에는 소련이 흔들리면서 손을 놔버렸고, 그건 대륙 중심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장창 빨리 통일된 측면이 있죠. 우리 미국과 중국이 반연히 있는 상태에서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지면 얼른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역국경을 거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동독이 무너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북쪽인민들은 바다로 가거나 휴전선으로 가니 중국 가서 다시 송환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이 유럽이 지금 맨 처음에 공동시장을 만들고 40년 걸려서 저만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보다 더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으나 그거는 먼 미래를 두고 일단 소모전은 줄여가자. 소모전은 은비 경쟁부터 시작해 소모전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대립국가가 됨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경제력을 키워가자. 지금 이 세상에 3만 불 소득에 8천만 이상 국가는 딱 3개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우리가 4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단 때문에 거길 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남북한 합치면 8천만에다가 만주의 조선족까지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남북 FTA를 하고,
한중 FTA 경우는 뭐 시간 걸리겠지만, 그래서 만주까지 이 공동경제권으로 갔을 때 정말 이 중국의 짓밟혀 일본의 능욕다운 이 역사가 창피해서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렇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게 정말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경우에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들 일자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당신한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 목사의 아까 이제 70, 80년대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셨다. 이제 그게 다 역사가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즉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고 하루하루 숨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인데 뒤에 가면.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참 매 순간의 결정이 중요한 거겠죠. 아까 장준환 동준 보니까 20대 초반의 결정이 그들의 이후 삶을 결정해 버렸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매 순간이 중요한 거겠죠. 저도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게 문목사 자료를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그거 녹음을 하면 그게 기소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일기를 안 쓴 겁니다. 이 문익환 운동화는. 그거 다 그냥 일지한테 잡혀 유신에 잡혀 그러니까 못 써왔고 그러니까 기록을 못 하셨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녹음이든 녹화든 하면 그게 다 찰짐이었기 때문에 당신 안 해요. 머리에서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문목사 강연 풀 녹음이 요번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몇 달 전에. 영동 성당에서 뭐 수녀들이 하는 단체에서 강연 녹음을 다 했는데 그동안 처박아 뒀던 거예요. 다락방에. 이사 가면서 버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요? 보니까 무슨 함세웅 문익환 강연 테이프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통일마지에 전체를 걸어놨습니다. 통일마지는 무은점 5한점 계약인데 거기에 이게 녹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든 이런 부분들 없어진 게 너무 아쉽고 지금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찾아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경우도 우리의 이 활동이 결국은 그게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로 가급적 기록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풀 뽑는 행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해서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글에는 그런 해석은 그동안 이제 많이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정철이라고 얼마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언론 비서관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지막 녹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동아에서 계속 같이 모신 몇몇 비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당신이 유서 해설서를 좀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죠. 신세 진 사람이. 근데 강금원 회장 핵심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해야 돼. 그걸 깜빡이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절절하게 풀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강금원 씨 경우는 이래요. 사실은 후보 시절에 종로 출마할 때 이때 찾아와서 계속 후보자가 됐는데 참여정부 초창기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야말로 일종의 해코지를 한 거예요. 참여정부를 구속해서 이제 몇 가지가 기소가 된 거니까 나와서 이 사람이 변호사, 세무사, 하여튼 몽땅 전문가들 싹 불러모았어요. 그래서 나 위법 안 한다. 이거 위법이라니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합법 테스트를 했었어요. 다 전문가들. 그야말로 몇 천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다 합법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투입에 또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칠까 두렵다라는 말도 하죠. 근데 그 끝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세상 떠났습니다. 최시중은 형 집행정지를 했죠. 그래서 풀어준 다음에 자기 퇴임 직전에 사면까지 해줬어요. 아프다고 걱정만 자꾸 우니까 진단도 안 받은 사람을.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양정철 씨에게 그 유서 해설서를 좀 집필을 하라 그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LA 와서 그래도 그 유서 해설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유시민 씨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책을 쓴 것이 그분께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일종의 뭐 친노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참여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확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유시민 씨 지지도가 2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께서 당신이 자서전을 못 남기셨으니 당신이 자서전을 배필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는 워낙에 격변을 하니까 좀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갖도록 권유했던 것 같아요, 이해찬 총리가. 근데 받아들이고 이 양반이 이걸 쓰는데 저도 그걸 이제 오디오북을 제가 했거든요. 재단에서 이제 그 양반 유시민 씨가 쓴 책을 녹음하라고 해서 녹음을 하는데 정말 몇 번을 멈추어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요. 그걸 못하고 중단하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부영리에 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전에 내가 태어났고 자란 마을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요. 이렇게 묘사를 그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둘러봐요. 그 모습은 뭐라고 썼을 거야? 평화로 왔다. 어떻게 이렇게 쓴 그 말? 그래서 그건 중단하고 한 시간여를 심호흡하고 겨우 녹음을 마쳤는데 그의 삶의 일종의 비무의를 한 거죠, 유시민 씨. 매 순간.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거를 쌓고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하는 과정. 근데 그 올라가는 걸로 끝내야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빙의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썼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되새긴 것이 도리어 유연한 정치인의 활동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됐을 것이다. 너무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 경우에는 그 핵심은 그거죠.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고 싶다. 남북 분단, 동서 냉전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국교를 맺었는데 실제로 북한을 국제사회가 왕따시킨 측면도 있죠. 물론 김현희 사건 때문에 테러국으로 지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테러국 지정을 풀어내고 관계를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정상국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핵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에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핵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그 핵을 용인하면 안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가져야 되고, 그럼 또 일본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절대로 한반도 비핵화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에서는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지금 그 이후에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물론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정전 사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북쪽의 핵을 대체하는 에너지 지원, 뭐 식량 지원, 이 경제 정상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대말 행동 대 행동으로 원샷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2009년 9.19 선언으로 이 프로세스는 다 정해져 있어서 그게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켈리 국무장관이 서울에 오셔서 얘기했던 게 9.19 선언의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한미 외무부 장관 간에 얘기를 했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MD의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럴 때면 오바마 정부는 이기 들어와서 외교적 업적을 남길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한반도가 가장 바람직한 지역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 정권의 성격인데, 이명박 후보도 2007년에 동교동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바 있거든요. 3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쭉 설명을 하니까 각하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려 4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못하죠. 그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상당수,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정도는 극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 기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이익이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일보에 굴복한 거죠.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MB가 얘기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절히 그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번에 워싱턴 오셔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 개인의 신앙과 사회적 참여가 발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데서 잠깐 간단하게 추가 대답을 제가 드리면요, 다니시는 교회도 우리 교회로 옮기시는 거고요. 질문하시면 어떻게 되나? 아까 계셨는데 질문 중간에 짧으니까 아직 계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해결됩니다. 이거 끝나고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또 윤 대표님 워낙 또 핸섬하시니까 개인 촬영도 하시고 싶겠지만, 먼저 개인 촬영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단체 촬영 먼저 할 수 있도록 개인 촬영 원하시는 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화교회 젊은 교우들 앞에 좀 개인 촬영하게, 단체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 끝나자마자 의자 세팅 좀 해주시고요. 또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가시면서 또 우리 평화교회가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접수에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시면서 우리 평화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인쇄물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인쇄물들입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헤어지는 노래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힘을 위한 행진곡 부르시면서 오늘 모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는 반대로
기념 촬영하시는 분은 교회, 교회 상관없이 모두 나와서 함께 촬영하도록 합니다. 단체 사진 찍고 가세요. 단체 사진 찍고 가세요. 난 몰랐어. 여기까지만